내가 한 집안 식구처럼 지내왔고 또 하인들을 여러모로 돌봐준 뒷뱅 부인 댁에서도 돈을 주지 않고는 그들의 시중을 받을 수 없었다. 이런 일은 일체 폐지해야 했다. 나로서는 그런 선심을 쓸 처지가 못 되었다. 그때 나는 신분이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지독한 고통임을 한층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그런 대로 이런 생활이 취미에 맞는 것이었다면 많은 비용도 활락의 대가로 생각하고 자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권태를 사기 위해 파산한다는 것은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러한 생활 방식에 중압감을 절실히 느꼈으므로 때마침 자유의 몸이 된 것을 기화로 이 생활을 언제까지고 계속하리라. 완전히 상류사회와 손을 끊으리라. 저술도 문학적인 일체의 관계도 끊은 다음 여생을 내게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평화롭고 안정된 영역 안에서 보낼 것을 결심했다. 달랑베르의 편지와 신에로이저의 수입은 언짢음에 와서 몹시 딸리던 내 주머니를 여유있게 해주었다. 수중에 거의 1000에끼의 돈이 들어왔다. 에로이저를 완성한 후 에밀에 전력을 기울여 많은 진척을 보았다. 이것이 출판되면 적어도 그것에 의한 수입은 현재 금액의 갑절은 될 것이다. 나는 이 돈을 예금하는 한편 악보 베끼는 일에서 나오는 수입을 앞으로는 글을 쓰지 않더라도 살아나갈 수 있는 연수입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았다. 그 밖에 또 지필 중에 있는 2권의 저서가 있었다. 그 하나는 정치 제도론이었다. 나는 이 책의 진척 상황을 검토해 본 끝에 아직도 몇 해를 더 애써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 앞서 말한 결심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 일을 계속하여 완성될 날을 기다릴 용기가 없었다. 그래서 이 저술은 단념하고 그 원고 중에서 잘라낼 수 있는 부분만을 따로 간직해 두고 나머지는 모조리 태워버리기로 결심했다. 에밀의 저술을 중단하지 않고 열심히 추진시켜 2년이 채 못되어 마지막 손질을 한 것이 민약론이었다. 또 하나는 음악사전이었다. 이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잔손이 가는 일이었다. 그 목적도 오로지 돈을 버는 데 있었다. 나는 다른 수입을 합쳐보아서 그것에서 나오는 수입이 필요한가 아닌가에 따라 그 일을 그만두든가 아니면 완성시키든가 서서히 생각해 보기로 했다. 감각적 도덕론은 계획만 되어 있었으므로 완전히 포기하고 말았다. 만일 악보 베끼는 일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면 나의 최후의 계획은 파리를 떠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파리에서는 많은 손님들이 밀어 닥쳐서 내 생활비도 많이 들었고 돈벌이 할 시간도 빼앗겼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은거하여 소위 붓을 놓을 때 권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 소일거리를 하나 남겨두었다. 그렇더라도 그것은 고독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일 뿐 결코 나의 생존 중에 출판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무슨 엉뚱한 생각인지는 몰라도 레이는 오래전부터 내게 자서전을 쓰라고 졸라댔다. 지금까지의 생애를 회상한다는 것은 그다지 흥미로울 것도 없는 일이지만 내가 그것을 쓸 경우에
솔직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그것이 재미있는 것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나는 그 자서전에 유례없는 진실을 기록함으로써 유일무이한 저작으로 만들 결심을 했다. 그래서 적어도 한 번은 인간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하려고 했다. 나는 늘 몽테뉴의 허위의 순진성을 비웃어 왔다. 그는 자기 과오를 고백하는 척하면서 귀여운 결점만을 털어놓았다. 그러나 나로서는 자신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본 결과 가장 선량한 인간이라고 늘 믿어왔고 지금도 여전히 믿고 있지만 인간의 내면은 서로 그가 아무리 순수한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무엇인가 좋지 못한 악덕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세상에서는 나를 실제의 나와는 얼토당토하는 때로는 아주 기형적인 인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나는 과오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하여 조금도 잠자코 있기를 원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의 나를 내보이는 것이 더욱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에게는 그뿐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도 있는 그대로 보이게 하지 않으면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저서는 내가 죽은 뒤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난 뒤가 아니면 세상에 나올 수 없는 것이므로 나는 더욱 대담하게 자기 고백을 할 수가 있으며 이 고백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의 앞에 서고 나는 결코 얼굴을 붉힐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여가를 이 계획의 실천에 바치기로 결심하고 내 기억을 더듬고 불러일으킬 수 있는 편지와 서류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때까지 내가 찢고 태우고 없애버린 것들이 다 아쉽게 생각되었다. 지금까지 내가 세운 계획 중에 가장 현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완전한 언둔 생활은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나는 이미 그 실천에 착수하고 있었다. 그때 또 하나의 다른 내 운명을 마련하고 있었던 시는 새 소용돌이 속으로 나를 던져버렸다. 모모랑 시는 같은 이름의 유명한 가문의 유서 깊고 아름다운 세습 영지였으나 몰수된 후에는 그 가문의 소유가 아니었다. 그것은 앙리 공의 자매인 공대 집안의 소유로 되었고 모모랑 씨의 이름은 앙기행으로 바뀌어졌는데 이 공작의 영지에는 성이라고는 오직 낡은 누각이 하나 있어 그곳에 기록이 보존되어 있고 또 거기서 가신들을 접견하곤 했다. 그러나 모모랑시 즉 앙기행에는 뽀브로라 불리우는 크로와자가 세운 별관이 하나 있었다. 그 별관은 보기에도 당당한 성관의 위용을 지니고 있어 성관이라 부를만 했고 사실 또 그런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었다. 그 아름다운 건물의 무게 있는 모양, 그것이 서 있는 높은 언덕, 아마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을 그 전망, 뛰어난 명장의 손으로 꾸며진 넓은 객실, 유명한 르로트르가 꾸며놓은 정원, 이 모두가 기발하고 위험 있는 일체로 종합되어 있으며 그러면서도 어딘가 소박한 멋이 있어서 한층 경탄을 자아내고 있었다. 당시 이 저택을 소유하고 있던 룩상브르 원수는
일찍이 그의 조상들이 주인이었던 이 고장에 매년 2차례 다 찾아와서 대여섯 주일씩 묵고 갔다. 다만 주인으로서 다녀갔지만 옛 가문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호화로운 나들이었다. 내가 몽모랑시에 살게 된 후 그가 처음으로 이곳에 체제했을 때 원수 내외는 시종을 보내 내게 인사를 전하고 언제든 나 좋을 때 만찬에 와달라고 초대했다. 그 후로도 나는 그들이 올 때마다 이런 인사와 초대를 받곤 하였다. 그것은 나를 하인들 방에서 식사를 하게 한 부장발 부인을 연상케 했다. 시대는 변했지만 나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나는 하인방에서 식사 대접을 받기는 싫었지만 귀족과 겸상하는 것도 바라지 않았다. 나는 환대도 받지 않고 천대도 받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 내버려 두는 편이 좋았다. 나는 룩상부르 내외의 정중한 인사에는 예의 바르게 정중하게 회답을 보냈으나 그들의 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게다가 몸도 불편하고 수줍은 성격에다 말주변도 없었으므로 궁중 사람들의 모임에 간다는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졌다. 물론 그들이 구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답례뿐임을 알고 있었으나 이 모든 후대는 호의에서라기보다도 차라리 호기심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나는 그 성으로 답례를 하러 가지는 않았다. 그런데도 초대는 그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간청까지 해왔다. 원수 부인과 극히 친밀한 사이인 부플레르 백작 부인은 몽모랑시로 찾아와서 나의 안부를 알려고 사람을 보냈고 또 자기 집에 놀러 오라고 했다. 나는 의무적으로 회답을 보냈으나 직접 찾아가지는 않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